여기서는 프로텍션과 세큐리티를 강의하겠습니다. 프로텍션과 세큐리티는 서로 다른 것을 얘기합니다. 프로텍션은 OS 내부적인 문제고, 세큐리티는 OS 외부적인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텍션이라고 할 것 같으면 시스템 안에 있는 프로그램이 시스템 안에 있는 정보를 부적절하게 접근하는 것을 막아야 되는 일입니다. 시큐리티, 보안이라는 것은 이것보다 훨씬 광범위한 문제예요. 그래서 시스템 자체 또는 시스템에 있는 정보가 시스템 밖에 있는 것에 의해서 도용되거나 파괴되는 것을 막는 일이죠. 그래서 뭐 기계실에 뭐 외부 사람이 쳐들어온다거나 또는 통신 라인을 누가 엿듣거나 통신 라인을 누가 조작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제 여기서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위협의 형태, 그 정보를 부당하게 폭로하거나 변경하거나 파괴하거나 서비스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이제 그 정보를 갖고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 read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write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write하고 delete하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변경과 파괴가 되고 그것이 이제 폭로가 되는 것이죠. 또 서비스를 부당하게 그 프로그램을 런해서는 안 될 사람이 그 프로그램을 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는 프로그램이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 프로그램을 합법적으로 런할 수 있고 그 서비스를 합법적으로 받아야 될 권리가 있는 사람이 서비스를 못 받도록 하는 거 막아서서 말이죠. 그래서 서비스를 디나이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위협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파일을 보호하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파일의 이름이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보이지도 않도록 하고 저만 그 파일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나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 파일을 열으려고 하면 패스워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그 파일마다 그 파일을 액세스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정의하고 또 그 프로세스가 액세스할 수 있는 그 권한의 종류, read, write, execute 이런 거를 미리 정의해 놓고 그대로 지키도록 OS가 이제 그걸 강제하는 방법이 액세스 컨트롤입니다. 마지막으로 파일의 내용을 한 바이트 한 바이트 전부 암호화해서 그 파일을 물리적으로 가져가도 그 암호화에 사용된 그 키 같은 게 없으면은 읽을 수 없도록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럼 파일의 액세스 컨트롤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런 이제 매트릭스 있었어요. 매트릭스가 있어가지고 이쪽에는 이제 프로세스 이름이 있고요. 이쪽에는 파일의 이름 또는 무슨 하드웨어 장치의 이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하고 이것이 만나는 요 엔트리에 볼 것 같으면은 이 프로세스가 이 파일에 대해서 가할 수 있는 그 권한, 액세스 권한, read 권한, write 권한, execute 권한, 뭐 이런 것들이 여기 열거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널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 프로세스는 이 파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메일 파일에 대해서 이 프로그램에 액세스 할 수 있는 것을 이 매트릭스를 가지고 컨트롤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액세스 컨트롤 매트릭스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방법인데 문제는 이것의 크기가 너무 크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어느 시스템이나 그 파일의 개수가 수천 수만 개가 되죠. 또는 수십만 개가 되고 그 안에 있는 저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개수도 엄청나게 많으니까 그러면 이게 예를 들어서 뭐 10만 개 파일이 있고 여기에 뭐 5천 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매트릭스의 크기가 엄청 커지죠. 그리고 대부분의 엔트리는 이제 널입니다. 그죠? 파일, 특정 파일 하면 이거는 이제 킴이라는 사람이 만드는 거다 할 것 같으면 이 수많은 프로세스 중에서 킴과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만 그 파일을 읽을 수 있게 되고 나머지는 전부 이제 널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엔트리가 널인 그런 걸 이제 스파스 매트릭스라고 이제 부르는데 그렇다.
그러니까 이런데 공간이 이제 널인데 문제는 이제 99.999%가 이제 널인 그런 매트릭스가 되기 때문에 너무 비효율적인 방식이다. 그래서 실제 시스템에서는 이런 데까지 전부 공간을 이렇게 allocate 하지 않고 이렇게 꼭 필요한 그런 엔트리만 널이 아닌 엔트리만 사용하는 방식으로 나가고 있다. 그것이 이제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하고 케이퍼빌리티 리스트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 액세스 컨트롤 매트릭스 앞에 장에서 그게 너무 비대하기 때문에 좀 더 효율적으로 이제 그걸 하는 방식이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입니다. 이건 이제 여기로부터 시작해서 이제 링크를 따라 내려가는데 링크를 따라 내려가면 이 널이 아닌 것들만 쭉 이렇게 링크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직으로 따라가면서 또는 컬럼으로 따라가면서 널이 아닌 그런 엔트리만 링크를 해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5 하면은 여기서 따라 내려가서 P3에게 read 권한이 있다. 또 그 다음 따라 내려가면 P5에게 write하고 execute 권한이 있다. 그 다음에 P36에게 execute 권한이 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것을 링크를 해놓은 것이죠. 그죠? 어느 프로세스에게 어떤 액세스 권한이 있느냐. 이것을 이제 그 파일에 대해서 정의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비되는 방식이 이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이제 수평으로 또는 로우를 따라서 널이 아닌 엔트리들을 링크한 것이죠. 그러니까 가운데 널 이런 거를 스킵하고 널이 아닌 것들만 링크한 것이니까 그래서 P3를 따라가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몇 개가 나오는데 이 엔트리를 가볼 것 같으면 F2에 대해서는 write를 할 수가 있고 또 F5에 대해서는 read하고 execute를 할 수 있고 F7에 대해서는 append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 하나하나를 볼 것 같으면 그 어느 파일에 대해서 어떤 오퍼레이션을 또는 액세스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느냐 그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이거 전체를 볼 것 같으면 그 프로세스가 이 시스템에 들어와서는 어떤 파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고 어떤 디바이스에 대해서는 어떤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 그 프로세스가 갖고 있는 capability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capability 리스트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세스가 이제 어느 파일에 대해서 어떤 권한, 그 다음에 또 어느 파일에 대해서 어떤 권한, 또 어느 디바이스에 대해서 어떤 액세스 이런 걸 쭉 정해놨으니까요. 그걸 capability 리스트라고 합니다. 그거에 비해서 그 앞에서는 이 파일은 따라가면 이게 뭐예요? F2 하면 이건 어느 프로세스가 어떤 read access, 그 다음에 또 어떤 프로세스가 write access, 또 어떤 프로세스가 그러니까 이거는 이 파일을 누가 액세스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액세스를 이 프로세스들에게 제한을 하겠다. 그리고 이 프로세스가 오더라도 이러한 오퍼레이션만 수행할 수 있도록 컨트롤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건 액세스 컨트롤 리스트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그 침투 주체별로 분류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이 그 나쁜 사람이 합법적인 사람을 가장해서 시스템에 침투해서 일단 침투를 하면 그 다음엔 나쁜 사람이 좋은 사람의 그 프로그램이나 파일의 소유자인 양 이제 행세를 하는 것이죠. 그때 침투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그 패스워드를 이제 훔쳐갔다든가 또는 그 사람의 키나 카드 같은 것을 훔쳐갔다든가 또는 지문이나 눈의 홍채 같은 것을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도용하는 그런 방식이 이 범죄의 것이고요. 또 이제 프로그램을 악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 돌아가는 이 프로그램을 악용을 하는 거죠. 이거는 이제 사람의
등록하는 과정을 악용한 거고요. 프로그램의 경우는 제일 유명한 게 트로이 목마하고 트랩 도어죠. 트로이 목마는 다른 사람의 프리빌리지를 악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군이 그 밑에 사병에게 타이핑을 시켰어요. 그러면 장군은 굉장히 많은 비밀을 볼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사병은 그렇지 않은데 장군이 그 사병에게 타이핑 칠 때는 그 에디터라든지 또는 그 뭐 데이터베이스에 그 뭐 등록하는 이런 걸 이제 그 권한을 잠시 동안 이제 쓸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거죠. 그랬을 때 이 타이핑하는 사람이 장군이 일시적으로 허락해 준 그 권리를 악용을 해서 정보를 빼가는 그런 방식입니다. 트랩도어는 그 프로그램의 비밀한 코드를 미리 나쁜 생각을 가지고 심어놓은 경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은행 소프트웨어에다가 뭐 심어놔가지고 그 나쁜 소프트웨어를 심어놔가지고 그 비밀스러운 코드가 남의 통장에서 슬슬 우수리 이런 것을 전부 끌고 가지고 자기 통장으로 불법 송금하도록 그렇게 하는 코드를 삽입할 수 있는 것이 그 예가 되겠습니다. 또 시스템 차원에서 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거는 어떤 프로그램이 자기하고 똑같은 프로그램을 한없이 정식시키는 거예요. 포크, exec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없이 정식시켜가지고 예를 들어서 인터넷에 입시 정보가 있다. 그러면 입시 정보를 검색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문의, 질의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수십만 개, 수백만 개를 한없이 이제 정식시키면은 그러면 그 어느 대학교의 그 입시 이런 홈페이지가 이제 합법적인 사용자가 이제 서비스를 못 받게 되죠. 그리고 어느 서버나 어느 네트워크의 성능을 아주 그냥 폭주시킴으로써 마비시키고 이런 것이 이제 우험입니다. 이런 거는 이제 정보를 파괴시키지는 않고 또 정보를 이렇게 도용해서 빼가는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트래픽을 폭주시킴으로 해서 진짜 선한 사람들이 합법적인 사람들이 서비스를 못 받게 이렇게 가로막는 deny 서비스 이런 거죠. 바이러스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을 변형시키고 조작시켜가지고 여러 가지 그 바람직하지 못한 것을 이제 일을 저지르는 게 바이러스입니다. 그 보안 유지 방식을 이렇게 아래처럼 공간적인 개념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컴퓨터 시스템이라고 할 것 같으면은 이 안에서 하는 것이 이제 내부 보안 이렇게 얘기하고 이거는 하드웨어나 운영 체제가 이제 보안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밖에서 이걸 외부 보안이라고 하고 이거는 이제 빌딩을 뭐 어떻게 튼튼하게 해서 뭐 지진이 나도 또는 북한이 뭐 미사일을 쏴도 괜찮다든가 또는 도둑놈이 들어오지 못하게 철망을 쳐놓는다든가 뭐 이런 것이 시설 문제고 또 뭐 운영이란 것은 이제 경비원을 둬가지고 컴퓨터실 출입하는 것을 뭐 통제를 한다든가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운영과 시설이 익스터널 보안이 되고 내부 보안은 하드웨어하고 운영 체제가 하고 그 사이에 요 경계선에서 뭐 그 유저 인터페이스 패스워드를 물어보고 뭐 그런 것들 그런 것이 이제 사용자 인터페이스 보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하는 것이 내부 보안, 이 밖에서 하는 것이 외부 보안, 이 경계선상에서 그 합법적인 사용자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것이 유저 인터페이스 보안 이렇게 분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아무리 이 내부 보안을 잘하고 또 아무리 빌딩에 경비원을 세우고 기계실에 뭘 해서 외부 보안을 잘했다고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이 정보가 내부 외부 보안의 경계선을 넘어서 밖으로
나가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통신을 하면, 인터넷 통신을 하면 통신선을 타고 밖으로 나갈 때 여기를 누가 감청을 한다든가, 여기다 누가 나쁜 신호를 주입시키는 경우도 있고, 또는 USB나 플로피 디스크에 이 파일을 갖고 나갈 경우에는 여기는 내부 보안도 안 되고 외부 보안도 안 되고 유저 인터페이스도 없고 뭐 그런 경우 아니겠어요? 그럴 경우는 할 수 없이 여기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그 암호화해서 이제 여기에다가 보내고 저장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런 것을 암호화라고 하고 영어로는 크립토그래피라고 합니다. 이거는 정보가 어쩔 수 없이 외부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그러니까 통신선이나 플로피 디스크 이런 걸 대비해서 하는 건데, 이거는 이제 평범한 그 문장을 그 암호용 키를 가지고 이제 암호화를 합니다. 그럼 이게 암호문이 나오는 거죠. 이제 가장 간단한 것은 여기 이제 뭐 어떤 글이 있고 여기에 글 이것을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씩 쉬프트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기억 대신에 기억 니은을 쓰고 가나다라 마바사 어여 대신에 이를 쓰고 가나다라 대신에 라마를 쓰고, 그럼 이제 글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바뀐 거죠. 그럴 경우는 이제 shift 하는 것이 이것이 암호화 알고리즘이 shift이고 키는 한 위치씩, 그래서 알고리즘은 암호화 알고리즘은 shift가 되고 거기에 사용된 키는 1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럼 이제 글이라는 글자가 님이라는 글자로 이제 바뀌죠. 그럼 이제 그래서 이것이 이제 원래 평범한 글자는 글이고 이거는 님이 된 거예요. 기억은 니은이 됐고 리을은 미음이 됐고 하나씩 시프트가 된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보내면은 여기서는 받는 쪽에서는 그것을 다시 알고리즘이 있고 거기에다 이제 키를 주면은 여기서 이제 헤더경 키죠. 그럼 이것이 평문으로 다시 복원되는 것이죠. 그런 과정이 크립토그래피입니다. 여기서 이제 키의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런가 하면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이고 여기는 뉴욕이나 뭐 모스크바 같은데 아주 먼 곳에 또 많은 사람에게 키를 줘야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키의 관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private key, 또 하나는 public key 시스템. 여기서는 그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사용하는 키가 동일한 경우입니다. 여기서는 이 두 개의 키가 서로 달라요. 여기서는 같고요. 그러니까 앞에 이에서 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를 보냈다. 근데 이걸 시프트한다. 그러면 기억은 니은이 되고 야가 되고 가나 다 라가 되고 이렇게 여기서 보낼 때 알고리즘은 시프트고 하나씩 시프트하는 것이 이게 키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도 받는 쪽에서도 똑같은 키를 사용해서 암호를 푸는 거죠. 이럴 경우에는 두 개의 키가 동일한 거예요. 두 개의 키가 동일한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사용한 키하고 여기서 사용한 키가 다르다. 그런 경우가 이제 퍼블릭 키 시스템이죠. 예. 그래서 프라이빗 키 시스템은 동일하고 그래서 대칭적 암호 시스템이라고도 하고 조금 아까처럼 뭐 난수표라든지 뭐 몰스 부호 난수표라는 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표가 있어요. 그래서 두 개가 있어가지고 기억은 히읗이다. 뭐 또는 A는 X다. 그다음에 뭐 K는 L이다. 그래서 이게 평문이고 이게 암호문이고 이게 이제 난수표죠, 그죠? 그래서 이걸 보내는 사람은 이걸 보고 보내고 받는 사람은 이걸 보고 받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몰스 부호도 마찬가지예요. 돈츠 하면 이것이 이제 뭐 SOS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동일하니까 이제 문제는
보낸 사람이 그 키를 누설하면 모든 사람이 그걸 다 알 수 있게 되니까 키의 관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여기서는 이제 미국 표준국에서 제정한 이런 표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이 키가 서로 다르다고 했죠. 그래서 이제 암호형 키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암호화해서 보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는 모든 국민은 아니겠죠. 하여튼 이런 이 암호 시스템을 사용해야 되는 그것이 세 사람이든 다섯 사람에게는 그것이 공개되어 있죠. 그래서 누구나 다 이제 그렇게 해서 보낼 수 있어요. 보낼 때는 똑같은 이 키를 이제 사용하죠. 근데 이제 받는 측에서는 이 암호형 키를 알아도 거기로부터 해독형 키를 알아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해독형 키란 것은 또 다른 키 값인데 이것이 있어야만 이 값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아는 사람이 이걸 알아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서 여기가 사병이고 여기가 장군이라고 할 것 같으면 사병은 장군에게 보낼 수만 있죠. 암호화해서 보낼 수만 있어요. 여기도 보낼 수도 있고 여기도 보낼 수 있지만은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제 장군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때는 이제 이 키는 세상에 딱 물리적으로 하나밖에 배포가 안 되고 이제 이 키는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키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용이하죠. 왜냐하면 해독형 키가 세상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장군한테. 근데 여기서는 동일한 키니까 사병들이 막 보내고 그다음에 장군이 받고 하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같은 키를 쓰니까 이 키를 관리하는 것이 굉장히 누설될 염려가 있고 이제 위험한 그럴 수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은 웹 같은 데서 많이 사용하고 제일 유명한 것이 이제 복잡한 고도의 수학을 사용하는 RSA 암호 알고리즘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또 한 서너 가지를 더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패스워드를 자꾸 5번, 10번 이렇게 틀리게 한다. 그러면 좀 의심나는 거죠. 그러면 아예 패스워드 3번 이상은 시도를 못하게 이렇게 그래서 패스워드를 몇 번 치는가 이거를 모니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패스워드를 너무 과도하게 이 사람이 시도한다. 그러면 이제 이거 위협 요소가 있다 해가지고 그걸 이제 차단시키는 거죠. 또 패스워드를 만들으라고 했더니 뭐 두 글자 뭐 그런 패스워드는 너무 알아내기가 쉽죠. 한 글자 패스워드 그런 걸 이제 사용을 금지시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어떤 파일이 왔는데 그 파일의 책섬을 비교해봤더니 책섬이 달라졌더라. 그러면 이제 뭐가 의심나는 것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이제 모니터하는 거. 그래서 패스워드를 모니터하고 무슨 프로그램에 또는 파일의 책섬을 모니터하고 해서 그 사고가 예방되게 하는 그런 방식이 모니터링입니다. 또 하나는 로그는 사전 찾아보면 일지라고 되어 있어요. 일지. 그러니까 이제 어떤 파일이 있으면 또는 어떤 컴퓨터가 있으면 여기에 어떤 프로그램 또는 사람이 이제 액세스를 하는데 그 모든 액세스를 이 일지 기록을 남겨두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언제 어떤 파일에 대해서 어떤 액세스를 했다 이런 것을 하여튼 자동적으로 기록해두는 거예요. 그래서 유저 아이디와 그 시간과 어떤 오퍼레이션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전부 기록을 해둬요. 굉장히 이게 로우가 방대해지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그 은행에서 금융 사고가 일어났다 하면은 이 로그를 면밀하게 검토를 해보면 그 통장에서 누가 언제 그 통장에 어떤 오퍼레이션을 가했다 하는 것이 이제 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범인을 색출하고 손해를 이제 복구하고 뭐 문제가 은행에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제 로그 그래서 이런 걸 사후에 그걸 감사할 수 있도록
한다 해서 오디트 로그 또는 감사 로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인터넷에서 상거래를 할 때 여기 있는 사람이 어떤 서류에다가 이렇게 사인을 해서 일로 보냅니다. 그럼 받는 측에서는 이게 이제 화면에 나타나요. 근데 사람이 인터넷이 아니고 직접 만나서 이 사람이 사인을 하는 것을 이 사람이 보고 그 서류를 이 사람이 이제 전달받고 하는 경우하고 달라가지고 인터넷은 받는 측에서 이쪽이 안 보여요. 그냥 화면에 그냥 이런 것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그 사람이 진짜 보낸 것인지 아니면 누가 조작을 하신 건지 이게 도대체 확신이 없고 그것에 대한 법률적인 근거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서명이 왔는데 그것이 보낸 사람의 서명이 맞는지 아닌지 그거를 추적하고 확인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사용되는 것이 디지털 서명입니다. 그것은 송신자는 그냥 서명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효과를 서명하고 똑같은 법적, 기술적 효과를 갖게 하기 위해서 비밀키를 사용을 합니다. 그럼 수신자 측에서도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그 서명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앞 페이지에서 설명했던 그런 비밀키와 공개키 이런 것을 가지고 확인을 하고 그래서 이것이 보낸 사람의 서명이 맞구나 이렇게 상거래까지 이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디지털 서명입니다.